오랜 불안 끝에 다시 찾아왔다는 조선업의 봄. 여기저기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들뜬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기대에 힘입어 지난 4월 말 조선주도 폭등했죠. 그런데 조선업의 봄? 우리나라 조선업에도 겨울이 있었나? 초등학생 때부터 사회시간만 되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라고 배웠는데 언제 힘들었던 거냐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썸스케치에서 조선업의 기초 상식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이 1위를 빼앗겼었던 눈물의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조선업이 어떤 산업인지부터 파악해봅시다. 조선업은 항해용 선박뿐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추출하는 해양 플랜트 같은 기타 비항해용 선박까지 제작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선박을 제작하는 과정은 건조라고 부르죠. 이 선박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 상선, 특수작업선, 군함, 어선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선회사는 보유한 제조 기술 차이에 따라 주력해서 제작하는 선박의 종류, 즉 선종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사 빅3는 주로 상선을 제작해요. 상선은 조선업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전 세계 수출입 화물이 대부분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해운사들이 바로 이 상선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만 봐도 2017년까지 전체 수출입 품목 중 99.7%가 상선을 통해 운송됐어요. 항공운송은 겨우 0.3%에 불과했죠. 이제 조선업 시장에서 상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배가 필요한 전 세계 해운사들이 발주를 넣으면 조선사들은 수주를 따기 위해 경쟁해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은 전 세계라는 단일 시장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쟁도 무지 치열하고 국가 대항전의 성격도 나타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조선 빅3로 불리는데요. 이 세 기업은 상선들 중 각각 차별화된 선종을 수주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선종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선주들, 그러니까 배의 주인이 될 회사를 영업해오는 역량이나 각자가 확보한 공장 부지를 활용하는 스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깐, 한국조선해양이란 이름 왠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럴만도 해요.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처음 등장했거든요.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당시 국내 1위 조선사였던 현대중공업이 2위 조선사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중간지주 회사예요. 그런데 아직 이 인수 과정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면 총 6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한국 공정위와 EU, 일본의 결정이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편에선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현대중공업 그룹을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조선해양은 LPG 운반선 건조에 특화되어 있어요.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8만 톤급 이상 대형 LPG 운반선 15척 중 한국조선해양이 10척이나 수주해냈어요.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66%에 이르는 수준이죠. 특히 중형 LPG 운반선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중형 LPG 운반선 13척을 모두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했어요. 삼성중공업은 대형 컨테이너선 분야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올해 1분기 12,000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66척 중 34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 52%를 기록했어요. TEU는 20피트 컨테이너를 선박에 몇 개나 실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12,000TEU급엔 컨테이너를 무려 12,000개 실을 수 있어요. 배의 크기는 길이 334m, 폭 48.4m에 달하죠. 지난 3월엔 15,00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한 번에 수주해내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 조선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 유조선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초대형 유조선 870척 중 167척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어요. 이 초대형 유조선은 20에서 30만 톤급 선박으로 길이가 330m에 달하죠.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 유조선 시장에서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박을 제작한 회사예요. 왜 K조선 하는지 알만하죠? 우리나라 조선사 빅3는 전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배 한 척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크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선박 수주부터 인도까지 2, 3년이 걸려요. 미리 만들어 놓은 배를 파는 게 아니고 수주를 딴 직후부터 선주의 주문에 맞게 건조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동화 시스템으로 배를 착착 만들어 제작 기간을 줄일 순 없냐고요? 현재로선 불가능해요.
선박은 큰 블록들을 조립해 용접해서 만들어요. 마치 레고들을 조립하는 것처럼요. 블록들을 조립할 땐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조립하는데 이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이죠. 또 주문을 받은 선박이 어떤 항로를 지날지, 어떤 화물을 싣게 될지, 선주의 취향이 무엇일지에 따라 설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A 주문에선 오직 A배만 나올 수 있어요. 이렇듯 선박을 제작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까다로워서 고도의 생산 기술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선박 건조에 자동화가 적용되는 건 조금 먼 이야기죠. 이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기술 집약 산업으로 불려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조선 회사들은 배를 다 만들고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까진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배를 만들어요. 조선 업계에 만연해 있는 헤비테일 계약 때문이죠. 헤비테일은 선박이 제작되는 기간을 5단계로 나누고 조선 회사가 선박을 다 만들어 선주에게 넘길 때가 되어야 결제 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계약 방식을 말해요. 꼬리가 큰 모양인 거죠. 선박 한 대를 건조하는데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드는데 배를 다 만들기 전까지 제작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조선소 입장에선 재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조선업은 필수적으로 금융이 뒷받침돼야 해요. 이렇게 큰 돈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할 수 있는 회사는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헤비테일 결제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계에 굳어졌어요. 경기가 힘들어지자 선주들의 새로운 선박 수요가 확 줄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엔 조선소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였죠. 자연스럽게 선주들의 파워가 커졌어요. 선주들은 제작 단계마다 동일한 결제 대금을 넘겨줘야 했던 기존 계약 방식에서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결제 관행을 바꿨어요. 조선사들은 선주들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다 보니 조선사의 재무 구조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선박 금액의 10%만 주면 되니 자금 사정이 나쁜 선사들도 선박 발주에 뛰어들었거든요. 완성된 배를 인도받을 시기가 됐을 땐 이런저런 핑계로 갑자기 인도를 취소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조선사 입장에선 손실이 막대했죠. 조선 업계에서는 이런 미청구 공사액을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내 돈이지만 내 주머니에는 없는 돈. 실제로 2016년 삼성중공업은 매출액 대비 미청구 공사액이 51.1%에 달하기도 했어요. 이렇듯 조선업은 선박의 수요를 결정하는 해운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해운업은 세계 경기와 교역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교역이 증가하면 운임이 증가하고 해운산업이 호황이 돼 새로운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조선업에도 호황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조선업 역시 국제경기나 유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초입이란 문구 보셨나요? 반도체 산업에 있는 슈퍼사이클이 조선업계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슈퍼사이클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호황기를 뜻하는 용어예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일반 사이클보다 훨씬 큰 규모죠. 조선업의 사이클은 해운업의 영향 외에도 노후 선박 대체, 투기 심리, 규제 등이 영향을 끼쳐 7, 8년 주기로 오는데요. 대호황기를 뜻하는 슈퍼사이클은 지금까지 30년 주기로 찾아왔었어요. 시장에선 1973년, 2003년을 각각 1, 2차 슈퍼사이클이었다고 보고 있죠. 그럼 다음 슈퍼사이클은 30년 뒤인 2033년쯤인 거 아니냐고요? 사이클을 결정하는 변수가 워낙 많아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시장에선 슈퍼사이클 주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친환경 비즈니스 패러다임 때문인데요. 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조선업 시장이 큰 변화를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조선업이 시장에서 다시 1위를 탈환하는 계기가 됐어요. 아니 잠깐, 국내 조선업 지금까지 계속 세계 1위였던 거 아니냐고요? 애석하게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조선업의 왕자는 영국, 일본,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어요.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버원이었죠. 그런데 2012년 이 자리를 중국에게 뺏기고 맙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필요한 배는 우리가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선업을 성장 동력으로 밀었어요. 자국에서 필요한 선박의 발주 물량 70에서 80%를 자국 내 조선소에서 제작하도록 하면서 조선업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 내로라 하는 선주들이 중국의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 선박 수주를 늘려갔어요. 여기에 더해 중국 조선사들은 전 세계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수주를 따냈죠. 국내 조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수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국내 중형 조선사들은 수주 감소, 단가 인하 등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망하거나 강력한 구조조정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빅3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선박 발주가 감소하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천연 자원을 뽑아내는 해양 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터졌어요. 2014년 셰일가스라는 석유 대체제가 등장하며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거죠. 석유 가격이 떨어지자 해양 플랜트는 그야말로 계륵이 되어버렸어요. 수지 타선이 안 맞는데 누가 해양 플랜트를 주문하겠어요. 조선사 빅3는 결국 어마어마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15년부터 3년간 조선업에 종사하는 직원 절반이 직장을 잃었어요. 2016년은 전 세계 발주량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우리나라가 차지한 건 그 중에서도 16% 남짓. 일본에게도 밀려 3위로 내려왔죠. 삼성중공업은 10개월 동안 단 한 척의 배도 수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조선업에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친환경 비즈니스 패러다임이었죠. 시장에선 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기존 30년 주기였던 슈퍼사이클이 단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대중의 기대에 힘입어 조선주도 급등했었죠. 과연 조선업계에 어떻게 친환경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 패러다임이 국내 조선업의 제도약에 어떤 도움이 됐다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